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코리아의 황준영 과장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건조, 드라잉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드라잉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 기법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조 공정에 대해서 FSI 기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시스 플런트에서 배터리 제조 공정 중 드라잉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 버전부터 적용되어 있는 도입된 그런 EWF, 올러리안 월 필름 모델을 이용한 그런 모델링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저 디파인 스칼라라는 UDS 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학종을 고려한 모델로서 이 두 번째 UDS와 케미컬 스피시즈 방법 같은 경우는 증발로 인한 체적 변화, 즉 필름의 두께의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서 무빙 디포잉 메쉬도 추가적으로 고려한 그러한 모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올러리안 월 필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러리안 월 필름 모델은 증발로 인한 필름의 두께 변화를 모사하려는 목적으로 드라잉 공정에 적용한 모델이고요. 월 필름 모델과 그리고 케미컬 스피시 트랜스포트 모델을 고려를 하였고요. 월 필름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용매와 용지, 그러니까 솔번트와 솔루트의 단일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한 내부의 벌크 공간 그리고 외부의 영역 사이에서 케미컬 트랜스포트를 허용함으로써 휘발성 물질의 증발을 모사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건조된 필름의 두께를 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잉 공정 모델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필름 자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필름의 상하부에는 드라이어, 즉 건조 공기를 주입해주는 그런 노즐 형태의 드라이어가 위치해 있고요. 또한 출구, 이런 건조된 공기, 그 공기가 이제 나가는 출구 같은 경우는 상하부, 이렇게 네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공정을 구현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모델의 총 길이는 대략 4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필름 두께는 100 마이크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건조가 되기 전 이 드라잉 공정으로 유입되는 이런 필름의 두께가 100 마이크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레전드 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이제 건조가 된 이후에 그런 필름의 두께는 대략적으로 30에서 40 마이크로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한 총 벽자 수는 대략 7,500만 개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림의 이제 위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상변화량, 즉 증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증발량의 이 단위 자체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유출되는 그런 질량이라는 뜻에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증발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보시면 그림에서 이 드라이어의 노즐, 즉 건조 공기가 유입되는 그 인근에서 보다 증발량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림라인과 스트림라인에서 이 휘발성 물질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스트림라인의 색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두 번째 드라이어,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드라이어부터 이런 휘발성 물질이 증발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상부 쪽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 증발된 그 스트림라인, 그 증발된 휘발성 물질의 스트림라인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이 이유는 모델링 자체에서 필름의 윗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액체, 그러니까 액막으로 모델링 되어 있어서 주로 필름 상부로 증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온도와 그리고 휘발성, volatile concentration이라고 해서 휘발성 물질의 농도에 대한 컨투어인 거고요. 사실상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해석 과정에서 수렴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모델이었습니다. 온도와 이 휘발성 물질의 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노즐 부위에서 좀 국부적으로 상당히 높은 주변부에 비해서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드라이어 노즐에서 그러니까 건조 공기가 유입되는 그 주변부에서 응축과 증발이 상당히 주변보다 어, 높게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 구배와 그리고 이런 농도의 구배가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어,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결과 같이 뭐 증발률, 뭐 상변화율과 그리고 이제 실제 매스 프랙션, 스트림라인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뭐 수렴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부적인 이런 그 온도가 높게 나타난 주변부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그리고 휘발성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 온도와 이제 그 이 농도의 컨트롤을 바탕으로 노즐의 위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해당 공정에 대해서 건조 공정의 설비를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개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유저 디파인 스칼라 UDS를 이용해서 건조 공정을 모사한 그런 방법이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발하는 그 액막이 줄어드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서 무빙 디포밍 메쉬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를 한 그러한 모델링 방법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 올로리안 월필름 모델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하던 대략 한 10년 전 그 정도 시점에서 이제 주로 사용했던 그런 방법으로서 많이들 사용 건조 공정을 모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필름 내부의 농도 변화 그리고 확산 계수 등은 UDF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고려를 현실적으로 모사를 하기 위해서 UDF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 UDF를 이용해서 월 필름 내 그러니까 실제 필름 내 농도 그리고 즉 필름 용액의 농도와 초기 필름의 두께 그리고 실험값에 기반해서 그런 확산 계수를 통해서 증발률을 구하는 그러한 지배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확산 계수는 우리가 어, 많이 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열 전달 계수와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열 전달 계수도 경험값에 기반해서 특정 고정된 그런 계수의 값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확산 계수 자체도 좀 실험값에 기반해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 계수의 값을 어느 정도로 이제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발률이 결정되는 그런 주요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2D 모델로서 테스트를 했고요. 최초의 필름의 두께는 100 마이크로, 동일하게 100 마이크로를 부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초기 값은 초기 온도와 초기의 이제 그 필름의 용액의 농도 자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두 가지 즉 건조 공기, 드라이어의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증발률이 달라지고 필름의 두께가 달라지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델링을 하였고요. 어 50 도와 즉 건조 공기가 50 도와 40 도의 건조 공기를 주입했을 때 증발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뭐 예상을 하셨듯이 건조 공기의 분사 온도가 높을수록 좀 더 증발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특정 시점 대략적으로 한 90 초에서 100초 사이에서 증발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 필름 내에 이제 그 용액의 증발이 됨에 따라서 증발률이 감소되거나 그리고 또한 대기 그 공정 설비 내에 포화 증기압 자체의 영향으로 이런 증발률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필름의 온도 그러니까 실제 공정을 지나감에 따라 흘러감에 따라 필름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이할 점으로는 대략 100초 정도에서 건조 공기가 40 도로 이제 주입을 했을 때 필름의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용액이 증발함에 따라서 잠열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온도가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름의 증발 속도와 그리고 이런 필름의 온도가 타겟값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건조 공기의 온도를 제어를 해 줌으로써 그렇게 컨트롤해 줌으로써 필름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증발률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모델링 이 모델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실제 공정 모델을 모사하기 위해서 어 이제 취한 그런 모델링 방법이고요. 두 번째 UDS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필름 내의 그 액막 내의 농도를 모델링 할 때 앞서 UDS 방법 같은 경우는 확산 계수를 고정적으로 부여를 하였죠. 하지만 이 세 번째 방법에서는 이 필름 내의 농도 자체에 대해서 확정적인 그런 확산 계수에 대해서 고정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아래에 보시는 프리볼륨 시어리라고 해서 이런 자유공간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자유공간 개념은 필름 용액 내 농도 그리고 이제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확산 계수가 결정이 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이 됨에 따라서 당연히 필름 내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온도도 높아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산 계수가 변화하는 좀 더 현실적인 공정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자체도 이제 2D 모델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 보았고요. 용액 내 농도에 따라서 증발 속도가 변하는 증발 속도가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제 인자 그런 지배 방정식 UDF로 추가한 모델이겠습니다. 필름이 건조 공기를 만남에 따라서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발생되는 것을 어 위쪽 그림과 같이 워터 베이퍼에 대한 그 수증기의 매스 프랙션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증발이 됨에 따라서 실제 솔루트의 매스 프랙션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 사실상 매스 프랙션에 대한 이 단위 자체는 크게 0.3 기준으로 거의 10의 마이너스 3승, 4승 단위에서 그 범위 안에서 변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땐 매스 프랙션이 그렇게 크게 않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핵막 자체의 두께가 100 마이크로로 시작돼서 최종적으로 대략 30에서 40 마이크로까지 두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께 기준으로 봤을 땐 이 매스 프랙션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실제 입구에서
유입된 필름이 들어오면서부터 입구에서의 거리 기준으로 증발률과 그리고 솔루트 매스 프랙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로축이 이제 입구에서부터의 거리, 그리고 빨간색이 솔루트의 질량 분율이고요. 파란색이 증발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솔루트 맥스 프랙션 자체가 0.3 정도 도달하였을 때 증발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이런 포화 증기압과 그리고 필름의 농도,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프리볼륨 티어리를 도입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증발함에 따라서 이러한 필름의 농도가 변화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프리볼륨이 변화에 따른 결과에서 이 증발률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보셨던 그 결과에 유사하게 이런 솔루트 맥스 프랙션과 필름의 두께, 증발함에 따라서 필름의 두께 변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앞서 증발률과는 조금 다르게 필름의 두께의 변화는 감소하는 속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0.3 정도 매스 프랙션이 0.3 이상 증가하였을 때 필름의 두께 변화에 두께가 감소하는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조 공정에서 실제 건조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서 필름이 받는 영향을 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를 통해서 모델링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특별히 상변화까지 고려를 하진 않았고요. 단순히 FSI를 이용해서 얇은 두께의 필름, 즉 여기서는 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얇은 두께의 웹이 건조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서 유동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변이를 가지는지를 보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모델링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대략적으로 총 격자, 사용한 격자 수는 18만 개 정도 사용을 하였고요. 공정 모델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께 방향, 그러니까 이 필름이 웹이 이동하는 방향이 아닌 두께 방향으로는 다 시메트리 조건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웹은 즉 필름이죠. 필름은 솔리드로 모델링 하진 않았고요. 그 웹의 이제 상하부면, 그 면 자체만 모델링 하여서 실제 FSI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게끔 구현을 한 모델입니다. 이 웹의 벽면에서의 그 구조 해석에서의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웹의 벽면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림의 이제 좌표 Y축 좌표인 상하 상하로만 이제 그 허용을 했고요. XZ축 방향으로는 픽스 조건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력은 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웹의 이 벽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SI 인터페이스로서 실제 건조 공기의 유입에 따라서 이 웹의 벽면이 받는 압력을 바탕으로 상하의 변화, 즉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났을 때 이 공정 내 기류에는 또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크벤치에서 미케니컬과 플런트를 커플링한 대략적인 이제 스킴이고요. 어, 보신 것처럼 압력과 이런 변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구조 해석과 유동에서의 각각 인풋과 아웃풋 조건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풋과 아웃풋은 보신 것처럼 이 C 모듈 오른쪽에 시스템 커플링에서 정의를 하는 방법으로서 FSI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건조 공기가 유입이 됨에 따라서 그 웹의 벽면에, 즉 상하부 면에 압력이 당연히 걸리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웹의 위치, 즉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이 되겠고요. 이 위치가 초기의 위치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 웹에 걸리는 압력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즉, 실제 건조 공기가 유입이 됐을 때 웹이 받는 위치 자체, 위상 자체가 바뀌게 될 테니까요. 또한 이제 구조 해석과 유동 해석 모두 트랜지언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제 공정이 드라잉 공정, 건조 공정을 이제 실행하며 하는 그런 모델을 그 가장 좀 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웹의 그 상하부 면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듯이 상하부 면의 변이 자체는 당연히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이겠고요. 지금까지 크게 드라잉 공정에 대한 플런트에서 모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그리고 이제 FSI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공정을 모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정원 부장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코리아 이정원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필름 제조 공정에서 이제 필요한 해석 기법 그리고에 대해서 네, 네, 필름 제조 공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필름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원물을 통해서 공급하고 나서 이제 내부에서 녹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제 다이를 이용해서 필름을 이렇게 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출된 필름을 이제 롤을 통해서 이제 길이 방향으로 연장하고 또는 이렇게 평면 방향으로 연장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두께의 필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필름을 그 녹인 필름의 수지를 이제 이송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펌프를 이제 모사하기 위한 플립플로우를 이용하는 기능, 그 다음에 다이에서부터 이제 필름을 내보내서 이제 일정한 두께 그리고 유니폼한 두께를 가질 수 있도록 필름을 생성하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필름을 스트레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수지를 이송시키는 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수지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뉴트니언 플루이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보통 이제 뭐 비스코 일라스틱이나 또는 비스코 플라스틱 물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떠한 내부적으로 점탄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NCS가 가지고 있는 유동 해석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CFX나 플런트에서는 그런 점탄성에 의한 영향들이나 비스코 플라스틱에 의한 영향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폴리플로우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리플로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지가 공급이 되면 내부에 있는 어떤 스크류라든지 그리고 스크류의 거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젝션이 되어서 어떤 그 수지가 이렇게 몰딩 통해서 인젝션이 돼서 이렇게 사출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전용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플로우에서는 이러한 그 임펠러의 거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크류의 거동에 대한 움직임을 쉽게 모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MST라고 하는 격자 중첩 기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메쉬를 생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각각의 메쉬를 생성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렇게 중첩된 부분들을 처리를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메쉬 중첩 기법을 적용을 해서 쉽게 이런 거동을 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쉬 거동, 그 메쉬 중첩법을 사용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동이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런 스크류가 있는 공간에 대한 메쉬를 따로따로 하신 다음에 얘를 메쉬 중첩법을 통해서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내부에 수지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압력이나 속도 분포 등을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유동 해석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온도 해석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전단력과 같은 분포들도 해석 결과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해석에서는 이제 메쉬 중첩법을 쓸 때 초기에 그렇다면 있던 어떤 메쉬 자체의 퀄러티나 아니면 해상도에 따라서 해석 기법에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메쉬에 대한 디펜던시를 줄이기 위해서 플립플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메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메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초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스 메쉬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수행한 이후에 리파인먼트를 수행하게 되면 초기에 많은 해상도가 높은 이런 메쉬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보시는 것처럼 토크랑 그다음에 매스플로 레이트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어떤 메쉬 설정에 있어서의 어떤 사용자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이렇게 많이 다뤄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모든 사용자가 유사한 해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법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SI 기능도 마찬가지로 플립플로우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웨이 FSI 커플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스크류에 걸리는 응력이나 또는 변형량들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어떤 스크류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석을 통해서 검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립플로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트윈 스크류에 대한 검증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트윈 스크류를 통해서 이제 수지를 이렇게 수송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출하는 장치에 대한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수지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뉴토니언 플루이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넌 뉴토니언 비스코시티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각각에 대한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물성치에다가 적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스크류는 아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은 프로퍼티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험에 의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A 다시 라인을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온도를 모니터링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는 보시는 것 같이 내부에서의 속도 벡터,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분포, 네, 그다음에 수지 외벽에 걸리는 압력 분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응력에 대한 분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시험치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크 케이스를 비교를 했을 때 플립플로우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수지 앵글러 포지션에 따라서 시험치의 특성을 매우 잘 예측을 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A 라인을 따서 온도의 모니터링 된 포인트의 시험치하고 플립플로우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매우 유사하게 시험치에서부터 나온 온도 분포를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믹싱 특성에 대한 스크류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믹싱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해석과 시험치를 통해서 검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믹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내부에 이렇게 잘 섞여야지 이제 믹싱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믹싱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를 어떻게 이제 내부의 스크류에 대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믹싱 퀄리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를 폴리플로우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형태의 이런 네, 이런 단순한 형태의 믹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핀을 삽입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형태의 그 스크류 타입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타입이랑 그다음 핀을 넣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귤러 타입이나 그루브 타입이랑 핀 타입이 있으면 네, 플로우 레이트나 그런 프레셔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레귤러 타입이 이제 조금 더 같은 압력 강화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유량을 내어 보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루브 타입하고 레귤러 타입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유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러한 타입을 두 개의 타입을 썼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그 섞이는 거에 대한 인덱스를 모사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그랑지안 파티클을 넣어서 내부에서 이것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레귤러 타입 스큐류에서는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이 파티클들이 덜 섞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핀 타입 스크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초기 위치에서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많이 섞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이런 파티클 트래킹을 통해서 어떤 믹싱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레귤러 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몰려 있는 형태, 그러니까 잘 믹싱이 안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루브 핀이라든지 그다음에 핀과 같이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조금 더 믹싱이 잘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같은 어떤 속도라 유동이나 유량이나 또는 어떤 그 거리 내에서 그 조금 더 이렇게 내부에서 이제 믹싱을 잘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 디자인을 스크류의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디자인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저희가 이런 폴리프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이제 잘 특성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송된 이후에 이제 그 필름 형태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티다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필름이 어떻게 유니폼하게 잘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T 다이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반을 쪼개서 하프 모델, 그러니까 반씩 쪼개서 4분의 1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특성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공급되는 수지의 어떤 압이라든지 압에 따라서 그리고 내부에 그 T다이 내부 쪽에서 이제 유니폼하게 모든 곳에서 그 수지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디자인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디자인 파라미터들에서는 어떤 뭐 랭스라든지 아니면 엣지에 대한 길이 그리고 배풀에 대한 두께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 포인트로 삼아서 압력과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출구에서 나오는 수지의 속도 분포를 어떻게 가급적이면 균일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런 설계에 대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그 머테리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그 시어 스트레스에 따라서 어, 그 비스코시티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non-Newtonian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질량 유량을 이제 0.1kg/s로 이렇게 유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초기 디자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출구에서 이제 센터에서 이제 가장 속도가 높고 그다음에 외부로 갈수록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유니폼한 이러한 그 속도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NCS 워크벤치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디자인 파라미터들과 운전 조건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공간을 실험 계획법에 의한 디자인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저희가 해석을 한 이후에 이제 최적화된 어떤 그
그 조건을 찾아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 포인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하고요.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한 이후에 그 반응 표현법을 이용해서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결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옵티마이즈된 해석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포인트일 때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최적화했을 때의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했을 때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압력 분포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구에서 나오는 그 속도 분포를 보시게 되면 초기 디자인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최적화된 디자인 포인트에서는 가운데에서부터 외곽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정한 형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적으로 이러한 T다이의 형상을 설계하는 것을 이제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예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T다이를 해석하는 데서 이제 이런 그 해석 T다이의 형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 T다이에 걸리는 어떤 변형량이라든지 응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FSI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T다이에서 4분의 1 모델을 적용을 해서요. FSI 해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동해석 볼륨이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조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유동해석에 대한 부분은 총 88,000개의 격자를 사용하였고요. 구조해석 경우에는 36,000개의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동해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유동해석에서는 이제 여기 구조해석과 만나는 이러한 경계면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유동해석은 구조해석 쪽으로 네, 그 압력, 여기에 걸리는 압력이라든지 뭐 온도 해석까지 같이 수행하였다면 어떤 온도의 히플럭스에 대한 정보들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 측면에서는 이러한 면을 통해서 이제 변형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시 유동 해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유동 해석의 결과로서는 네, 이렇게 걸리는 압력에 대한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구조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 앞에 유동 해석에서 받은 압력의 데이터를 구조 해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구조 해석에서는 이런 다이의 구조에 걸리게 되는 최대 응력과 그 다음에 최대 디포메이션에 대한 양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필름 캐스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필름 캐스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폴리플로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름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층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폴리플로우에서는 멀티레이어 필름에 대한 해석을 또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석에 대한 어떤 인풋 조건으로서는 네, 그 T다이의 어떤 아웃렛에 대한 디멘전 그리고 그때의 어떤 갭의 티크니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폭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립 다이 립에서부터 어떤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프레셔 롤까지의 거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립에서의 평균적인 속도 분포 그다음에 두께에 대한 정보 등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 결과로서는 어떤 맥이 생기는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인 두께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정보 온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응력에 대한 분포 등을 해석 결과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다이의 출구에서는 마이너스 1m/s의 속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온도는 200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잡아당기면서 최종적으로 그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속도가 0.8이 되도록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나온 요 부분이 이제 출구에서 더 당겨지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께는 줄어드는 이러한 형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리프로를 통해서 모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블 컨벡티드 폼 모델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비스코일라스틱 모델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비스코일라스틱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레이어드에 대한 개수는 다음에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해석 결과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0.1m/s로 이제 사출된 필름이 최종적으로 그 끝단에서 이제 0.8m/s가 될 때까지 이렇게 늘려지게 되면 그때 필름의 자체에 이송되는 속도의 분포하고 온도의 분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 면적, 초기 그 폭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얘가 이제 네, 얘가 이렇게 필름이 이제 스트레칭이 될 때마다 이렇게 폭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름의 thickness에 대한 것들도 이제 얘가 연신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각각 층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층별로 걸리는 응력에 대한 분포들도 해석 결과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 캐스팅 어널리시스고요. 이번에는 그 5개의 층을 고려했을 때 필름 캐스팅한 어널리시스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에 대해서는 그 리니어 LDP 모델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LDP 모델을 써서 해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스코일라스틱 모델은 이제 PPT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각각 이제 리니어 LDPD 모델과 LDPD 모델에 대해서 적용한 개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솔루션 존을 그 최외곽 쪽에 있는 존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존으로 나누고요. 그때 이제 각각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한 값이랑 이제 시뮬레이션 했을 때그 필름 thickness를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엣지에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질수록 필름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얇아지지 않고 이렇게 균일하게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앞단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후단에서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두께가 잘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 쪽에 걸리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분포라든지, 네, 분포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 엣지 쪽은 그 두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중에는 제거를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필름을 이제 스트레칭 되는 그 거리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만큼 내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포들도 저희가 이렇게 해석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필름 스트레칭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구조 해석적 측면에서 필름 스트레칭 해석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케니컬이라고 하는 구조 해석 툴을 통해서 그 필름 스트레칭 해석을 수행하였고요. 필름은 보시는 것처럼 쉘 모델로 적용을 하였고 필름에 적용된 물성 자체는 이제 하이폴라스틱 머테리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필름의 thickness는 100 마이크로고요. 그 다음에 필름은 여기 있는 네, 그 가이드에 이렇게 딱 붙어서 더 이상 세퍼레이션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였고요. 이 필름의 그 외곽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조건을 줘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이런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해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하면서 걸리는 내부의 그 변형률 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장된 요는 끝단에서 이렇게 변형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진행되면서 필름의 두께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해석의 결과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필름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폴리플로우 그리고 폴리플로우와 그다음에 미케니컬이 함께하는 FSI 그리고 미케니컬 자체로서의 어떤 필름의 필름의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해석에 대한 기법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